일단 제 궁금증 하나는 왜 아지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지에서 올라오는 그 열이 이렇게 있고 저 멀리 빛이 이제 제 눈으로 들어올 때 왜곡 혹은 뭐 굴절 뭐 이런 걸 통해서 흔들흔들 보이는 거가 맞죠? 예, 예. 근데 제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빛이라는 게 직진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지에서 올라오는 열이라는 거는 물론 땅에서 뭐 80도 뭐 100도 이렇게 올라간다 한들 그래봐야 공기랑 차이가 뭐 한 50도 60도 맥시멈 100도 난다고 치고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 미미한 열이고 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에서 그렇게 막 휘어올 정도면 저 멀리서 오는 빛이 도저히 우리한테 뭐 직선 비슷하게도 안 오고 그냥 막 휙휙 해서 올 것 같은데 아지랑이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뚫지 못해서 뭐 흔들흔들 오는 이 빛이 과연 저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제대로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지랑이가 왜 만들어지냐면 온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온도로 인해 달라진 공기의 밀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공기의 밀도가 높거나 낮아지면 빛이 통과해야 되는 매질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의 굴절률이 그래서 변하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되는 빛의 경로가 휘어지는 거죠. 근데 우주는 사실상 텅 비어있기 때문에 밀도의 차이가 정말 아주 짙은 성운 같은 걸 통과하는 게 아닌 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구상에서는 우주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밀도가 높은 대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만원경을 쏘는 거죠. 지구대기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우주에서 오는 빛도 그 별빛이 깜빡깜빡하는 건 뭐 일종의 아지랑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기에 있는 알갱이들이나 이게 움직이니까 그것이 오다가 꺾여가지고 여러 지점에 떨어지는 것이 깜빡깜빡하게 보이는 거죠. 우주로 나가면 그 깜빡깜빡 현상이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이미 표현을 했죠. 별빛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천문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그럼 바람 세게 불면 진짜 대기의 밀도에 의해서도 빛이 좀 휘기도 해요? 대기 상태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사실 겨울이 별 보긴 좋아요. 대기가 굉장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어서 흔들림이 적거든요. 대신 이제 추워서 그렇지. 그 대기의 바람의 속도가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균일하다. 그러면은 깜빡깜빡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는 뭐 불균이라 이러면 시인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샤프하게 들어오죠. 별빛이. 그런 때가 관측하기 좋은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보다 바람이 얼마나 균일하게 부는지가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 것들 실제로 지상 망원기에서 레이더를 쏴가지고 옆에 있는 대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정을 해서 여기서 보정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적응공학이라는데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요? 별빛 따라서 망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투수와 타자가 맞대결을 펼치는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못 칠 정도로 빠른 공을 혹시 투수가 던질 수 있진 않나? 한 180 정도 던지면 아니면 한 200 정도 이렇게 던질 수는 없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체 한계 같은 걸 생각하면 아마도 한계가 있긴 할 텐데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재미있는 게 만약에 대부분의 투수가 그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수와 타자의 거리가 한 그렇죠. 50% 늘어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늘리게 되지 타자가 다 못 치는 상황에서 야구 경기가 진행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결국 진행되다 보면 현재의 투수와 포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가 너무 자명하거든요. 치는 사람도 있고 못 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의 거리가 결정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투수가 타자가 치기 어려운 공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타자가 투수의 공을 다 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투수가 던지는 그 위치가 약간 높잖아요. 마운드라고 하는. 마운드가 예전에는 높이가 13인치였대요. 그러면 더 높은 곳에서 던지니까 공이 더 빠르고 투수가 유리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그 높이를 낮춰서 10인치래요. 그럼 이게 더 계속 진행돼서 투수들의 전반적인 실력이 더 좋아진다. 처음 할 건 마운드로 낮추겠죠. 마운드의 높이가 0이 됐는데도 투수가 더 유리하다. 그럼 거리를 늘리겠죠. 거리가 그거에 맞춰서 정해지는 거지. 투수의 공을 이 타자가 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건 아닌 거죠. 예전에 얼핏 기억해보니까 박찬호 선수 이렇게 처음 갔을 때만 해도 150 정도 던지면 진짜 빠른 공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한 160 정도 던져야 진짜 빠른 공이다. 그러니까 좀 빨라진 거 저는 같아요. 야덕인데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는데 지금 저도 기억하기로는 박찬호 선수가 96년인가에 메이저에 갔어요. 그때는 150 던지면 진짜 강속구였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공 좀 던진다는 투수들이 한 145 정도 던지면 맞아요. 강속구로 분류됐고 뭐 선동률이 뭐 150, 151 던져서 뭐 광속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거라는데 요즘에는 구속혁명이라는 게 좀 생겨가지고 160은 이제 흔하게 보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꽤 젊은 투수들은 150 정도는 쉽게 던지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지? 이게 바이오미케닉스라 그래가지고요. 던지는 요 동작들을 프레임 단위로 다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인을 주고 어떻게 하면은 공을 놓는 릴리즈 포인트를 바꿀 것인가 요거를 끊임없이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구속은 높아졌는데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같이 높아졌어요. 던지는 사람의 부상. 그래서 이 투수들이 뭔가 공을 던지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몇 년 던지다가 팔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뭐 토미전 서저리 받고 뭐 관절 아순 뭐 다시 바꾸고 이거 하다 보니까 과연 구속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냐? 구속 플러스 이제 로케이션. 내가 이제 얼마나 이 변화구를 잘 던질 수 있느냐. 마구 던져야죠 이제. 그리고 또 저는 정말 영리한 투수 중에 톰 글래비나 존 스멀츠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도 공을 세게 던질 줄 알았는데 타자를 속이는 게임을 굉장히 잘했어요. 야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야구가 지극히 수학적인 게임이기도 해서 그런데요. 네. 완전히 확률 싸움이잖아요. 강속구만 주구장창 던지면 결국 패턴이 읽힙니다. 아무리 공을 빨리 던져도 적응하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대략적으로 저런 자세일 때는 뭐 160짜리 던지겠구나. 패턴을 읽히면 다쳐요. 오히려 그래서 강속구를 잘 치는 타자들은 메이저에 널렸습니다. 근데 이제 커브나 뭐 스플리터 같이 좀 변화구를 치는 이런 타자들은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구속을 우리가 높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 뭐 김본종 교수님 말씀하신 마운드 높이도 있고 투수와 타자 간의 거리도 있는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투수하고 타자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타니 같은 선수들. 네. 근데 야구가 아닌 다른 종목에서 투수하고 타자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니스. 테니스의 서버들, 강 서버들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한 230? 210, 220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네. 230은 뭐 앤디 로딕 같은 선수들이 예. 그러는데 투수하고 타자 사이의 거리보다 더 짧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 쳐요. 근데 이제 야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테니스 서버들 한 번 땅에 튀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도 많이 죽고 굉장히 웃긴 게 야구에서 타자들은 초반에 이 구종을 파악을 해야 돼요. 테니스는 공이 튀긴 다음에 이걸 봐야 됩니다. 요게 차이인데 사실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야구 선수들이 투수의 동작을 보면서 이걸 시경으로 보고 뇌에다 전달해갖고 이거를 파악해서 친다는 이 프로세스 자체는 불가능해요. 반응 속도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타자들 중에 잘 훈련된 친구들은 거의 이 게스히팅을 합니다. 그냥 도박이지 도박. 도박이기도 하고 좀 더 영리한 친구들은 투수의 쿠세를 읽어요. 버릇이 있는 투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에서도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를 미세하게 읽는데 경기장에서 카메라로 다 찍습니다. 상대 팀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마이크로폰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쪽 오른쪽 커브다. 대비해라.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올 거라고 그냥 게스히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구속은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갖고 최고는 얼마예요? 바이오 미케닉스 전공하신 분의 말씀 따르면 178까지 갈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만 키가 커야 된답니다. 아 키가 커야 돼요? 키가 크고 스트라이더가 길고 더 웃긴 게 사실 투수하고 타자 사이의 거리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내가 릴리즈를 얼마나 앞에서 놓느냐에 따라서 이 거리가 심지어는 1m에서 1.5m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엄청난 심리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어쨌든 근육의 힘을 최대한 쥐어짜면 178까지는 간다. 다만 1년 이상 못 던질 것이다. 팔이 망가져서. 진짜 빨랐던 선수 중에 설까치 선수가 우리 예전에 기억납니다. 그 친구는 거의 뭐 공이 이렇게 막 뱀처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설까치가 누구? 설까치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공포의 외인도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영화예요? 만화하고 영화도 있고. 마동탑. 마동탁도 대단했죠. 아주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동탁이라고. 마동석 씨 말고 마동탁. 네, 있어요. 네. 뭐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건 그렇고 뭐 코인 야구장 같은 데 가면 기가 다 던져주잖아요. 그 속도는 엄청 빨리도 이게 조절되잖아요. 300, 400까지도 나옵니다. 설정만 한다면. 아 그래요? 대신에 이제 그건 기계니까 쿠세가 없겠죠. 쿠세도 없고 일단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심리적으로 쫄립니다 진짜. 저거 맞으면 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한 음속으로 만약에 던지면 진짜 소리 어마어마하겠네요. 뭐 그 자리에 있으면 아마 고막이 찢어질걸요. 음속이 그 질파할 정도면. 충격파 팍 나오겠죠. 네. 그 정도 되면 공은 멀쩡한가요? 공이 한 500, 60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표면에 실밥이 터집니다. 아니, 사실. 그러니까 뭐 안 부딪혀도 네. 그리고 마찰열이 있어가지고요. 웬만한 공 같은 가죽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 가죽에 이어주는 실밥이 문제예요. 이게 터지기 시작해요. 타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설까치가 던진 공이 글러브 안에서 실밥이 다 터졌어요. 글러브 안에 들어가서도 회전을 계속해. 그래서 막 뜨거워갖고 막 그 포수가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훈련 기계가 기억나시잖아요. 있는데요. 네. 500 이상씩 던질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아예 강체를 던져요. 야구공을 못 던지고 또 야구 성덕이시라 야구 덕입니다. 저는. 야덕 권석준 교수님과 함께 야구 궁금증 몇 개 풀어봤고요.